플루타르크 영웅전. 이 말을 카이사르의 귀에도 들어갔으므로 그는 잠시 사비니족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떠돌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후 공교롭게도 병을 얻어 다른 집으로 피신처를 옮기다가 술라의 병사들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다. 이들은 이 지방을 샅샅이 뒤지면서 숨어있는 정적들을 체포하는 자들이었다. 카이사르는 그 지휘관 코르넬리우스를 2탈렌트로 매수하여 석방되자 그 즉시로 바닷가로 달려가 배를 얻어 타고 비티니아의 니코메데스 왕에게로 피신하였다. 그는 이 왕국에는 그리 오래 있지 않고 곧 귀국길에 올랐다가 파르마쿠사 섬 부근에서 해상을 제패하고 있던 해적에게 잡혔다. 해적들은 그에게 보석금 20탈렌트를 내면 놓아주겠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붙잡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고 비웃으며 자진하여 50탈렌트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 부하들을 각지로 파견하였다. 그동안 그는 친후 한 사람과 시종 둘만 데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이들 킬리키아의 해적단에 감금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자기가 자려고 할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였을 정도였다. 이렇듯 카이사르는 38일 동안 감금되어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어색한 기색 없이 해석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체육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설을 칭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무지몽매한 도배들이니 야만인이니 하고 비웃으면서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위협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해적들은 오히려 재미있어 하며 이 거리낌 없는 말을 일종의 천진만난한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밀레투스로부터 보석금이 도착하여 그것을 해적들에게 주고서 석방됐다. 그러자 그는 밀레투스에 가서 군병들을 모아가지고 해적 수탕 작전에 나섰다. 그는 그 섬에 정박하고 있는 해적들을 습격하여 대부분을 생포했다. 그는 그들의 재물은 전리품으로 하고 사람은 페르가문의 감옥에 투옥시켰다. 그리고 본인은 아시아를 송치하고 있는 유니우스에게로 갔다. 당시 포로의 처벌은 영지총독인 이 유니우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니우스는 막대한 양에 이르는 재물에만 탐을 내고 포로는 나중에 한가할 때 깊이 생각해보고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페르감으로 돌아가 해적들을 감옥에서 꺼내어 전원 나무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 후 머지않아 술라의 세력이 점차 쇠퇴해갔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기한을 종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론 아들 아폴로니우스 밑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로데스 섬으로 건너갔다. 이 사람은 키케로에게도 강의한 적이 있는 훌륭한 밸런스의 교사였으며 인격도 고매하다는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는 본디 정치적 연설에는 뛰어난 천분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대단한 야심에 불타 그 천분을 연마하였으므로 웅병가로서는 키케로 다음가는 제2의 인물이 됐다. 그는 웅병가로서의 제1의 인물이 되기를 단념했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가로서 또는 군인으로서 제1인자가 되고자 전력했기 때문이었다. 또 패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 원정인이 하는 정치적 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타고난 변론에 대한 탁월한 재주도 그 천분이 이끌고자 했던 정상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확실히 그는 나중에 키케로의 카토론을 읽고 키케로에게 반박의 문장 반카토론을 발표했다. 그 논문에서 그는 군인의 연설과 많은 시간을 기울여 웅변수를 연마한 전문가의 연설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단 로마로 돌아온 그는 영지에서의 비정사건으로 돌라벨라를 탄핵했다. 많은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그에게 그 증거를 제공해줬다. 돌라벨라는 확실히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카이사르는 그리스인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보답하려는 뜻에서 그들이 푸블리우스 안토니우스를 마케도니아의 총독 마르쿠스
루쿨루스에게 고발하였을 때 그들에게 협력해줬다. 카이사르가 협력한 까닭에 안토니우스는 매우 불리하게 됐으므로 그는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인을 상대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정무위원회에 상소했다. 또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변호를 맡았을 때도 웅변에 의하여 로마인들의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이었으므로 인사할 때나 환담할 때 화기애애한 태도에 의해서도 민중으로부터 대단한 호감을 샀다. 게다가 가끔 향연과 장치를 베풀고 화려한 생활 태도로 정계에 점차 세력을 뻗쳐갔다. 처음에 그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가 뿌리는 금품이 수중에서 말라버리면 그 세력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세력이 대중에게 뿌리를 뻗어 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이미 지나치게 커졌어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마침내는 그가 정정당당히 국가 전체의 변혁을 일으킬 기세에까지 도달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야 그들은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나 결코 사소한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머지않아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막을 길이 없을 정도의 큰 세력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리하여 카이사르의 미소 정책의 본체를 맨 먼저 이면에서 간파하고 그것을 의욕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키케로였다. 키케로는 잔잔한 해명가도 같은 카이사르의 정책에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친절하고도 상냥한 웃음속에 숨겨져 있는 엄격한 성격을 간파하였다. 그는 카이사르의 모든 계획과 정치활동 뒤에는 독재자가 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가꾸고 한 손가락으로 그것을 긁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로마의 국정을 전복하려는 터무니없는 나쁜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카이사르에 대한 민중의 호의가 여실히 드러난 것은 군사위원직을 놓고 카이우스 포필레우스와 겨루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됐을 때의 일이다. 그 뒤 민중의 호의는 더욱 크게 그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마리우스의 처 율리아가 사망하였을 때 고인의 조카로서 중앙광장에서 그녀에 대해 크게 칭찬 연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이사르는 그 장례 행렬에 감히 마리우스 부자의 초상을 들고 나왔다. 이 부자는 국가의 공적이라는 선고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 부자의 초상이 민중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술라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당돌한 행동에 대하여 카이사르를 비난한 사람도 들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마리우스의 영예를 명부에서 오랜만에 로마시로 되돌려 놓은 행위라고 그를 칭찬하였다. 버블릭의 나무 나이 많은 부인에 대하여 추도연설을 행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관례였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습이 없었는데도 카이사르는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카이사르에게 일종의 인기를 더해줬다. 이 불행이 일반 대중의 심리를 사로잡는 역할을 다하였으며 부드러운 정에 두터운 성격의 사람으로서 민중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아내의 장례식을 끝마치자 그는 재무관으로서 법무관의 하나인 가이우스 안티베우스를 수행하여 이베리아로 출정하였다. 그에게는 그 후도 계속 경의를 표하며 베투스의 뒤를 이어 그가 법무관직에 앉게 됐을 때 이번에는 그의 아들 재정관으로 삼았다. 재정관의 임기를 끝마친 다음 세 번째 아내로 폼페이아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전처 코르넬리아와의 사이에는 외동딸인 율리아가 있었는데 이 외동딸은 나중에 대폼페이우스에게로 시집가게 됐다. 가이사르는 물쓰되 돈을 낭비하여 그 막대한 낭비의 대가로 일시적이며 덧없는 명성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은 얼마 안 되는 대가로 가장 값비싼 것을 거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로는 어쨌든 고급 관료직에 앉게 되기까지에는 이미 1300탈렌트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렇듯 아피우스 공로의 관리관에 임명되자 사제까지 털어서 막대한 돈을 써가며 그것을 보수하였다. 또 아이딜레, 각종운동위원회 등의 행사를 담당한 간직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320명이 결투사를 동원하여 성대한 결투대회를 개최했다. 그 밖에도 연극, 행렬, 향연 따위의 비용을 부담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모든 사람들에게 큰 호응과 인기를 얻었다. 그 결과 민중 하나하나가 가이사르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에게 새로운 관심과 영광을 찾아주고 싶은 충동을 가질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로마에는 두 당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라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비상한 세력을 갖게 된 파이고 또 하나는 마리우스파였다. 후자는 당시 눌리고 눌려 사방으로 흩어져 전혀 맥을 못 쓰고 있었는데 가이사르는 이 파를 소생시켜 자기 산하에 두고 싶은 생각에서 아이들레가 되어 민주에 큰 신망을 얻고 있었을 때 몰래 마리우스의 초상과 승리의 트로피를 가진 승리의 여신상을 만들게 하여 야음을 틈타서 그것들을 카피톨의 언덕에 갖다 세우게 하였다. 날이 원이 밝자 모든 것이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으며 더군다나 기술의 화려함을 다한 데다가 초상에 킴브리족을 섬멸한 전공을 찬양하는 글도 새겨져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누가 한 짓인지 대번에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세운 사람의 용기에 담복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담슴에 사방으로 퍼지게 되자 모두가 그것을 보고자 모여들었다. 그러다 다음과 같이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처럼 법률가 원로원의 정령으로서 지하에 매장된 마리우스의 영광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카이사르가 독재자가 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 증거다. 또 이런 짓을 하려는 것은 미리 회유된 민중이 과연 그의 야심적 노력의 결과에 의하여 순종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와 같은 장난과 혁신을 민중에 허용하려는지의 여부를 민중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우스파의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밀불처럼 집결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카피톨의 업력을 전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원로원이 소집되었으며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카툴루스 루타티우스가 일어서서 카이사르를 탄핵했다. 그때 그는 길이 기억해야 할 말을 주저없이 내뱉었다. 카이사르, 그대는 이제까지는 지하 공작을 하고 있다니. 이제는 정정당당히 공성기로 국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군요.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가이사르는 변명의 연설을 하여 원로원을 승복시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의기는 한층 더 드높아졌다.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도 고매한 의지를 숙이지 말라고 그를 격려하였다. 민중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가 모든 것과 싸워 이겨서 제1인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를 선동했다. 이 무렵 대사제로 있던 메텔루스가 세상을 떠났다. 대사제라는 직위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자리였는데 원로원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지명인사인 카툴루스와 이사우리쿠스가 입후보하였다. 그러자 카이사르도 미네에 나갔어
당당히 그들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고는 입후보했다. 이때 선거민의 지지도가 거의 백중하였으므로 카툴루스는 다른 입후보자들보다 훨씬 더 신분이 높은 데 비하여 당선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이 염려되어 사람을 카이사르에게 보내어 돈을 많이 줄 터이니 후보 사퇴를 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카이사르는 그 이상 더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전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드디어 투표 당일이 되어 카이사르의 모친이 문간에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서는 아들을 격려하자 카이사르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님, 당신의 아들은 오늘 대사제가 되거나 아니면 망망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였다. 표가 갈라져 대운전을 빚은 결과 결국 승리는 카이사르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사실은 원로원과 귀족들에게 공포감을 주게 됐다. 그것은 카이사르가 민중을 선동하여 어떠한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었다. 그리하여 피스와 카툴루스를 파는 카틸린의 사건에 카이사르가 관련되었을 때 카이사르의 급수를 누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것을 놓쳤느냐고 키케로를 맹렬히 공격했다. 카틸린에는 국가제도의 변혁뿐 아니라 지배기구 전체를 파괴하여 모든 것을 전복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전에 어떤 사소한 사건이 증거가 되어 일이 좌절되자 로마 시외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당의 후계자로서 렌툴루스와 켄테구스를 로마에 그대로 남겨뒀다. 그러나 그들이 원로원에서 철저하게 규탄되어 유죄선고가 내려져 집정관인 키케로가 직접 의원 하나하나에게 징별 여하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의원들 하나같이 모두가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때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던 카이사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변론을 전개했다. 신분과 집안이 훌륭한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비상시가 아니고서는 전례의 법에도 위배되고 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틸린의 반란 사건이 진압될 때까지 집정관이 어느 도시의 감옥에 그들을 감금해두었다가 나중에 평화가 돌아온 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서 각자에 대하여 원로원이 판결을 내리면 좋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인도적이라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이사르의 연설 그 자체가 매우 위력적이었다. 그래서 카이사르 다음에 기립한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카이사르보다 먼저 발언한 의원들 대다수도 이미 발표한 의견을 철회하고 여기에 찬성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 문제는 카토와 카툴루스 차례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 두 사람은 강력히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카토는 카이사르에 대한 의혹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면서 강경하게 카이사르의 의견을 반대했다. 그리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면서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졌다. 그때 원로원에서 나오려고 하는 카이사르에게 키케로의 경호를 맡고 있던 젊은이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어 그의 길을 막았다. 그러자 쿠리오가 카이사르에게 외투를 던져 얼굴을 가리게 하고서 겨우 끌어냈다. 이때 키케로는 얼굴을 하늘 쪽으로 돌리고서 그만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 일로 나중에 키케로는 비난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때야말로 카이사르에게 단호히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키케로가 단행하지 못하였느냐는 점이다. 그 며칠 후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출두하여 자기가 혐의를 받고 있던 점에 관하여 해명연설을 하다가 심한 욕설과 함께 반발을 받게 됐다. 이때 원로원 회의 시간이 보통 때보다 연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민중이 함성을 지르면서 몰려와 원로원 건물을 포위하고는 카이사르의 안전을 요구하며 그 석방을 촉구했다. 여기서 카토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한 것은 빈민계급에 의한 혁명운동이었다.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카이사르야말로 전 시민을 선동하여 불을 지르는 횃불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법무관이라는 관직에 앉아 있을 동안에는 소요 사건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리어 카리아사르에게 반갑지 않은 불상사가 그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푸블리우스 클라우디우스는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재산이 있어서나 변론에 있어서나 뛰어난 존재였다. 그러나 오만함과 행포스러운 점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나 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 자가 카이사르의 아내 폼페이아를 인근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아도 마음을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여성의 감시는 엄중하였고 더구나 카이사르의 어머니인 아우렐리아가 분별이 있는 여자로서 젊은 며느리에게 한시도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여인의 미래는 늘 곤란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을 수반했다. 그런데 로마인은 보나라는 이름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다. 로마인은 그녀가 파우누스, 사람의 몸의 양의 머리를 가진 숲의 숲속의 신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면 여성들은 제단을 차려놓은 조그만 빵을 포도가지로 덮고 신하 있는 대로 이 여신상의 곁에다 신성한 구렁이를 모셔둔다.
또한 남성은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참가할 수가 없다. 이 제사는 집정관직 혹은 법무관, 직에 있는 사람의 집에서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남자는 집정관이건 법무관이건 모두 집에서 나가고 부인들만이 집안에 남아서 준비하여 밤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밤중에 이루어지며 밤을 새우며 지내는 제사에는 영이 곁들여질 뿐만 아니라 음악도 흥겹게 연주되곤 하였다. 18.